안녕하세요. 세상에 악독한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남 이야기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한 저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생길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저희 동네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굉장한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우나나 찜질방을 살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 김 사장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거야? 나 진짜 부러워. 몇 년 전만 해도 김 사장 돈 없어서 월세도 밀리고 그랬잖아. 도대체 비법이 뭐야? 하면서요. 전 그때마다 허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넘기고는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다시피 전 남들이 다 알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또 남들이 다 우러러볼 정도로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 간격의 차이는 사실 전 남들 몰래 숨겨둔 비밀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살아온 소위 고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자가 고아로 살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듦이 많이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아원은 고등학생이 되면 나가야 하거든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혹은 적은 보조금을 받고 시설을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는 걸 선택했어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곳은 지옥 구덩이였거든요. 남자들이 어떻게든 여자들 몸을 탐하려고 하고 매춘부처럼 내다 팔려고 혀를 굴리고 있었거든요.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싶진 않다고 생각한 전 바로 시설을 나갔고 그때부터 소위 개고생하면서 살았죠. 여자라는 것을 들키면 남들에게 얕보이고 또 험한 일을 당할 것 같아서 아주 어린 10대 때부터 전 부엌 가위로 머슴처럼 머리를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까지 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릴 때랑은 다르게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아무도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자른 것 같지 않는 투박한 머리를 가지고 짐승과도 같은 표정을 지으며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한다면 크앙하고 물어버릴 것만 같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였죠. 사실 속은 너무나 어리고 무서운 나이인데도 내가 밟히고 공격당하는 게 무서워서 눈물을 머금고 그런 식으로 나를 숨기고 사니까 살기에는 좋았습니다. 제 속은 썩어 들어갔지만요. 목소리도 남자처럼 내고 가슴팍도 붕대로 칭칭 감으면서 최대한 성별을 숨기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 없는 그늘 하나 없는 여자로 살기라는 가시밭길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 성별을 꽁꽁 감춘 채 전 소위 밑바닥이라는 곳에서 구르면서 살았어요. 생선가게에서 얼린 고등어로 머리를 맞으면서 물건을 팔기도 했고 또 사창가에서 남자로 숨겨서 쓰레기들을 줍고 아내의 방들을 빠르게 치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죠. 한 번은 술집 주방에서 과일 썰고 플레이팅 하는 일을 하다가 여자라는 걸 걸려서 입술이 터질 때까지 맞고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결혼이라는 거 꿈도 못 꿨죠.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이야. 나 같은 등신 같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기약한다고? 그럴 순 없지. 라는 가치관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리를 잡게 되었죠. 남자들한테 숱하게 당하고 내 자신을 숨기고 사는 나날들이 반복이 되었으니까 저희 그러한 생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젊은 날들을 살아왔으니까 나이가 들은 저 당연히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30이 넘어서는 일할 곳이 없으니까 목욕탕 새벽 청소를 하고 찜질방 청소 아주머니로 활동을 했어요. 30 중반에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기도 했고 전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좋게 본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먹을 걸 나누어주면서 친하게 지냈고 그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나름 애착이 가는 동네가 되었고 고향이 없는 저로선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저에겐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곳에서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욕탕 주인이 오더니 어깨 뒤를 툭툭 치며 김씨, 밖에
검은 색깔 세단을 타고 온 어떤 남자가 김씨를 찾는데 급하다고 빨리 오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양복도 입고 이상한데 혹시 김씨 누구한테 돈 빌린 거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렵게 살아도 빚지고는 살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순간 무서워진 전 옷을 황급하게 입고 밖을 나갔어요. 욕탕 주인이 말대로 앞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전 누구신데 저를 찾는 거죠? 하면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면서 회장님께서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드라마나 그런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나를 왜 찾아? 뭐 다단계야? 어이가 없었던 전 장난 작작 하세요. 저요 산전수전 다 겪고 고아라서 저 찾을 사람 없거든요. 아셨으면 빨리 꺼지세요. 하면서 콧바람을 끼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가슴팍에서 사진을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진 안에는 저와 똑 닮은 한 아저씨가 있었고 저희 아주 어릴 때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생아였던 거였어요. 저희 아빠는 작은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회장이었고 본처 몰래 첩을 만나다가 그 첩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저였던 거였죠. 첩이었던 엄마는 만나고 있던 회장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기약을 받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저라는 존재가 일하는 데 거슬리게 된 거고 저를 보육원에 맡긴 거였어요. 저희 아빠라고 말하는 그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하는데 첩이 딸을 낳았다는 소문이 돌면 여러모로 도움이 안 되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게 되자 자기 첩의 딸인 제가 생각이 난 거고 저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주고 싶다고 해서 수소문해서 저를 찾은 거였어요. 저는 난생 처음 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무척이나 당황했고 솔직히 그냥 다 싫었어요. 이제 와서 나를 찾으면 뭐하냐고. 난 이미 세상에 치여서 상처받고 매일 밤 눈물을 적시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하면서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속물적인 전 돈을 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목욕탕 청소원에서 갑자기 억소리가 나는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 제가 손이 덜덜 떨리고 신기했어요. 돈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는데 억이 찍혀 있으니까 와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주워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딱 나온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그 딱 옆에 전철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소위 대박 중에 초대박이 난 겁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고 하면서 주변에서 수군될 정도였어요. 내심 전 그거 내 땅인데 하면서 씩 웃음을 지었지요. 웃기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조금씩 부자가 된 거였어요. 그 땅값이 올랐을 때 팔고 서울 집값이 저렴했을 때 나름 몇 채를 사뒀고 갑자기 빵 뛰었을 때 팔아버리니까 수익률이 100%가 넘는 수준에 이르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에 사람 인생 역전하는 걸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몸은 망가진 이유였어요. 돈은 가졌지만 워낙에 열심히 어릴 때 일을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온 관절 중에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고 매일을 삭신을 쑤셔 그런 할머니처럼 살게 된 거죠.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나날들이었고 견딜 수 없이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다시 무기력이 찾아온 전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재활에만 전념을 하고 저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명품도 입고 이쁜 옷도 입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김씨는 어떻게 돈이 생겼길래 명품도 입고 일도 그만두고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간 거냐고 하면서 소문이 퍼졌지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땅도 사니까 부동산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 작은 동네에서 한순간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요. 전 그런 거 아니고 사실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해명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돈을 많이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 다들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외로운 내게 그들이 내민 손길은 오히려 이용당한다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40이 넘는 내가 시집을 갈 수는 있을까 싶었는데 운명 같은 사람이 찾아왔죠. 정말 신기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던 목욕탕과 찜질방 시설 안에 있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던 남자였어요. 제가 그곳에서 욕탕 청소 일 날 때부터 알고 있던 남자였는데 제가 돈을 벌고 나서부터 그곳에 자주 안 가다가 기회가 되어서 가게 됐는데 우연히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 뭐 하면서 살았냐 하면서요. 그 트레이너는 엄청 부자 되셨다고 소문이 동네에 짱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버신 거예요.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더라고요. 귀여워 보이는 그의 모습에 전 알겠다고 하면서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으로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무척이나 선하고 또 하는 행동 같은 것도 보니까 각이 딱 서 있고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지금쯤 내 인생은 한층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두고두고 아쉬웠던 전 잠깐 황망함과 외로움의 감정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자꾸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또 뭐 밥 사달라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넘게 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어린 동생 맛있는 밥 사준다 이런 생각으로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 청년이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자기가 워낙에 동안에다가 얼굴도 고우니까 한번 잘 해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응원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속에 남자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짧게 자른 머리도 기르고 파우더도 얼굴에 바르기 시작하면서 여자다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였어요. 내 가슴에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선사해준 그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저 생각했어요. 난 몸도 안 좋고 너무나 혹사한 탓에 이른 나이에 폐경을 한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데 그 남자도 날 그냥 엄마처럼 생각할 뿐이야. 제발 설레발 치지 말자 하면서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다친 제 마음을 꼭 안아준 그 남자의 고백은 절 용기 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왜 자꾸 당신한테 밥 사달라고 한 줄 알아요? 저 그쪽 좋아요. 우리가 띠동갑 차이가 나지만 난 당신이 열심히 살고 늘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당신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남들이 우리 나이 차이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던 난 당신을 평생 지켜줄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당신한테 내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의 눈 속에서 제가 비쳐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 모습에서 내가 보인다고요. 이상해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처음 받는 고백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니 하면서 말을 못 이은 전 옥구슬 같은 눈물을 그저 뚝뚝 흘린 채 정말로 진심이냐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고 서로만 알 수 있는 비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연인이 되어갔어요. 간혹 가다가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꽃뱀이 아니라 방울뱀한테 콱 하고 물려버렸네. 어쩌면 좋니 정말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뭔들 어떤들 사랑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되게 사랑하는 관계니까 남들의 방해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서로의 관계를 쌓아갔던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전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자기 가정사를 말해줬어요. 자기는 엄마가 10수년 전에 사망하셨고 그래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모은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내 자신한테 자신이 안 생긴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 말했죠. 돈은 내가 했으니까 당신은 몸만 와 라고요. 그 남자는 그렁그렁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저희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다니까 결혼식을 하기엔 부담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기약한 채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볼일을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제 팔목을 턱 잡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전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 깜짝아 하면서 한숨을 키게 쉬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게야? 빨리 도망가 빨리 하면서 거의 죽을 것만 같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내뱉는 겁니다. 전 놀라서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물었죠. 그러자 그 노인은 다시 한번 제 팔을 잡더니 내가 이상우 그놈 자식 엄마라고 그놈이 내게 어떤 짓을 벌인지 알면 아마 말을 못 이을 거야 하면서 자꾸 알 수 없는 모호한 말만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저는 노망난 사람인 줄 알고 사람 잘못 보셨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 엄마 그러니까 시몬이 10수년 전 죽었다고 했는데요. 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고 그 노인이 제 남편의 이름을 아는 것도 이상하고 여러모로 이상한 순간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 할매를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고개를 둘러봤어요. 제 아파트 놀이터 쪽에 할머니가 앉아있더라고요. 가지 않고요. 저는 할머니 아까 하시던 제 남편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생수 하나만 사와주렴. 이라고 하길래 전 바로 네네 할머니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말을 한 뒤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와 뚜껑을 따서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내가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 3명의 아들 중 1명이 나를 버린 놈이고 그 놈이 너가 결혼하려고 하는 트레이너 그 놈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전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렇게 착한 남편이 자기 엄마를 버리고 10수년간 없는 사람 취급, 아니 죽은 사람 취급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싶었죠. 노인네는 무슨 중요한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벤트 뒤로 확 쓰러졌습니다. 전 안 돼! 소리치며 바로 병원에 신고를 했어요. 그 사이에 노인이 죽을까봐 안절부절하던 전 발과 손끝에 마비 증상이 생겨서 점점 말려가는 노인의 손을 막 주물렀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린 손에서 작은 메모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막 노인의 몸을 주무르는데 그때 구급차가 왔고 노인을 데려갔습니다. 구급차에서 노인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힘겹게 쓴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내용은 가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 아니 제 남편이 될 뻔한 그놈은 자기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둔 뒤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정신병원이지 사람을 감금하고 거의 방치된 사람들만 널려있는 그 시설에 엄마를 가둔 뒤 치매로 인해서 실종이 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5년간 실종 신고한 다음에 5년 뒤 재판을 통해서 사망신고를 받고 보험금을 받아낸 거였죠. 제 남편이 될 놈은 각종 도박과 사기 혐의로 사람들에게 매일 쫓기는 신세였고 돈이 너무나 궁하다 보니까 자기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수년 동안 그 시설에서 갇혀 있다가 매달 돈을 내던 아들이 보험금을 받고 잠적하다 그 시설에서도 도저히 어머님을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밖으로 방치를 한 겁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착란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산속에 몇 년간 살면서 온둔 생활을 하다가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되어서 자기 아들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고 수소문 끝에 자기를 버린 아들이 산다는 곳을 찾아왔고 근황을 알게 돼서 저에게 말을 한 거였습니다. 도망가라고 지금이라도 도망가라고 하면서요. 저는 수많은 생각에 지나갔어요. 그래, 이 남자가 내게 접근을 한 것도 내 돈을 보고 내가 고아에다가 나이도 많고 만만해 보이고 살살 구슬리면 바로 넘어올 상이니까 이렇게 다가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찔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생명보험 몇백만 원짜리 들라고 한 것도 이상하고 각종 보험 상담도 맨날 하러 다니자고 했는데 결국엔 저도 자기 엄마처럼 실종 신고를 해서 사망 신고한 뒤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속셈이었던 거죠.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나 무서워진 전 손이 덜덜 떨렸고 그 메모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사망 신고된 사람이 지금 살아서 돌아왔고 병원에 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서요. 아휴, 내가 집에서 나갔다가 오랜 시간 동안 집에 안 들어오자 남친,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 소름이 끼쳐서 그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당신의 실체를 알았다고 이제 벌 달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면서 문자만 몇백 통이 왔어요. 전 쓴 눈물을 삼키면서 그 문자를 무시했고 일단 어머님 상태가 호전되기를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밥을 안 먹은 건지 기아 수준으로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그래도 정말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정말로 빨리 그 병원에 신고를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은 사망 신고된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긴급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어머님이 증언 그리고 증언들을 합해서 바로 긴급 구속영장을 검찰에 올린 겁니다. 검찰에서 영장 발부 승인을 하면서 남자는 집에 있다가 바로 수갑을 차고 고치장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헬스 트레이너가 범죄 혐의로 감옥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동네에 쫙 소문이 나고 사람들은 제 등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며 다들 걱정했죠. 몇몇은 딱 봤을 때부터 뭔가 그럴 것 같았다고, 자기 돈 빼먹으려고 10살이나 연상한테 그런 게 들러붙는 게 티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운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그널을 알지 못했고 한순간에 확 당할 뻔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시모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남자에 의해서 어디 산에 싸늘한 산송장으로 남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안이 중대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는 그 남자는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항소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검사 말로는 거의 실형은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벌을 받고 노인도 건강을 찾아서 당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씁쓸했고 이제야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니까 좀 헛헛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혼인을 하기 전에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서 지옥문에서 유턴을 한 게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무섭네요. 그냥 전 앞으로 지금껏 살았던 것처럼 다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머슴처럼 나를 이 세상에서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못 꿨어요. 하여튼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 그냥 행복, 하루에 주어진 사소한 행복에 적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남자 만나서 인생 통째로 날려버리지 않게 내 재산 잘 지키면서 야무지게 살게요. 그럼 길고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런 사기꾼들한테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세요.